안녕하세요. 경북대 인문학술원 경북톡 영미소설 인종으로 읽다에 함께 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 괴물인가 라는 주제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스타인을 인종의 관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셸리의 가족관계는 영국 문학사에서 독특하죠. 그녀는 19세기 초반 당대 영국의 최고의 지성인 아버지 윌리엄 고드윈, 그리고 영미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라는 부모의 영향하에서 폭넓은 독서를 하죠. 또한 그녀의 남편은 퍼시 비시 셸리로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입니다. 2017년 영화 포스터 메리 셸리에서 보듯이 그녀는 자신을 낳다가 사망한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책을 읽곤 했죠. 이 책 표지 프랑켄스타인에서 보듯이 1818년 메리 셸리가 불과 19세의 젊은 나이에 발표한 소설인데요. 영국의 대표적인 고딕 소설로서 SF 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고딕 소설이라서 초기에는 문학사에서 크게 평가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괴물이 억압받는 소수자라는 점에서 성적, 계급적 약자로서 그 정신분석학 접근이라든지 혹은 생태비평적인 접근, 그래서 가히 비평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비평이 이 작품에 대해서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21세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피조물은 이른바 최초의 포스트 휴먼적 존재로서 더욱 조명을 받고 있어요. 인간의 자궁이 아닌 실험실에서 태어난 존재로서 거대한 몸집과 초인적인 힘을 지니고 언어 습득력도 인간보다 뛰어나다는 점에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이 작품을 특히 인종의 관점에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프랑켄스타인의 부제가 근대의 프로메테우스예요. 작가는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를 차용해서 근대의 프로메테우스들인 이 작품의 남성 인물들의 인종주의적 편견을 비판하고 있어요. 고딕 소설이지만 대강 프랑스 혁명 이후 1790년대의 유럽을 소설의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이 작품은 액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액자의 맨 바깥에 서술자인 영국인 탐험가 로버트 월튼이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고요. 그 안에 제네바인 과학자인 프랑켄스타인의 서술, 그리고 그 안에 피조물의 이야기, 또 그 안에 피조물이 언어를 배우는 프랑스인 펠릭스의 이야기가 겹겹이 둘러싸여서 액자처럼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호기심 많은 탐험가인 로버트 월튼은 영국인입니다. 북극 탐험을 떠나지만 사실은 동양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는 제국주의적 야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자인 프랑켄스타인은 신인류를 창조함으로써 질병과 죽음을 해결하려고 하죠. 이 둘의 기획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모든 인류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근대 계몽주의의 형제애와 세계 시민주의, 즉 코스모폴리터니즘이라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요? 먼저 프랑켄스타인부터 살펴볼까요? 그는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피조물을 만들까요? 그는 죽은 사람의 시체와 살아있는 동물의 조합으로 피조물을 탄생시킴으로써 신인류를 창조해서 신의 위치에 오르고자 하죠. 그러나 막상
자신의 손으로 탄생한 피조물을 처음 대면했을 때 프랑켄스타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네, 이 문장을 보듯이 그 인간을 피부색으로 판단하는 프랑켄스타인은 피조물을 누런 눈, 누런 피부, 검은 머리칼, 검은 입술로 인식하며 또 자신의 흰 피부, 파란 눈, 금발머리와는 다르다고 하여서 피조물을 추한 괴물로 규정을 합니다. 어떤 비평가는 프랑켄스타인이 묘사한 이러한 피조물의 외모는 당시의 영국인들이 금둥이라고 부르는 인도의 벵골인들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1770년경에 영국의 잘못된 토지 정책으로 기아로 죽어간 수많은 인도의 벵골인들이 피조물처럼 누런 피부와 일직선의 검은 입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요. 또 어떤 비평가는 프랑켄스타인의 피조물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와 같은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프랑켄스타인은 자신의 자식과 같은 존재인 피조물이 탄생 후 그를 향해서 웃으면서 손을 뻗어 관계 맺기, 즉 공감과 소통을 시도한 순간 단지 자신과 다르다는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기는커녕 괴물, 악마라고 부르면서 유기해버립니다. 즉 피조물은 탄생부터 괴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빅터가 괴물이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괴물이 된 것이죠.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창조주로부터 버림을 받은 피조물은 당연히 모든 인간들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받습니다. 피조물은 유일한 유대관계에 있는 창조주와 공감을 나누려는 기대가 좌절되자 그 너널이 나는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실한 몸부림으로 프랑켄스타인에게 공감을 나눌 여자 피조물을 만들어줄 것을 호소합니다. 프랑켄스타인은 한편 피조물의 공감 주장에 동의해서 여자 피조물의 신체의 일부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공감의 결과로 지구상의 악마의 종족, 즉 백인 외에 타인종이 번창할 것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여자 피조물을 폭력적으로 파괴해버립니다. 프랑켄스타인이 여자 괴물이 인간 남자의 더 뛰어난 아름다움에 이끌리면 어쩌지? 라고 걱정할 때는 여자 괴물과 인간 남자, 그러니까 유럽 백인 남성과의 인종 간 결혼으로 인해서 혼혈이 생산되는 데 대한 불안과 공포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유일한 소망이 좌절된 피조물은 이 헨리 푸셀리의 그림 악몽처럼 결혼 첫날 밤에 신부인 엘리자베스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같은 인종끼리의 순혈주의 중심의 인간관계에 반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조물이 언어를 배우는 프랑스 청년 펠릭스는 어떨까요? 그는 평소에 자유, 평등, 형제애라는 프랑스 혁명 정신에 충실합니다. 피조물은 펠릭스 가족에게 몰래 땔감과 음식을 갖다주는 선의를 베풀죠. 그러나 막상 피조물을 보자마자 펠릭스는 어떻게 달라지죠? 지팡이로 사정없이 피조물을 때리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펠릭스 역시 프랑켄스타인과 똑같이 피조물을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추한 괴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인의 평등을 외치는 프랑스 혁명 정신의 형제에는 여기에서 빛을 잃죠. 탐험가인 월튼 역시 똑같이 피조물을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추한 괴물로
바라봅니다. 그의 눈의 피조물은 색과 질감이 흡사 미라 같은 큰 손이라든지 길고 덥수룩한 머리칼로 가려진 얼굴,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전히 서구의 여행기에서 흔히 보는 미개한 원주민으로 피조물을 봅니다. 피조물은 이 로버트 월튼 역시 자신과 절대 공감할 사람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에서 월튼은 피조물을 형제로서 포용하지 못하고 그가 그저 어두운 바다로 사라지는 것을 수동적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더 이상 자신과 공감할 인간이 하나도 없는 피조물은 자신을 불태워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북극의 바다 저 너머로 사라집니다. 이상 3명의 남성 근대의 프로메테우스들은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성의 보편성을 주장하면서 형제애와 코스모폴리터니즘이라는 이상을 역설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피부색이 다른 인종적 타자들을 이성의 빛을 공유할 수 없는 야만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죠. 그래서 작가인 메리 셸리는 묻습니다. 누가 과연 괴물일까요?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드리면서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